더러운 손 치워. 당신 같은 노인네가 내 시어머니라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수치야. 서울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은 그야말로 황홀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참극이었죠.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로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 있는 68살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례. 볼품없는 빛바랜 옷차림에 허름한 고무신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앞에서 도끼 서린 눈빛으로 서 있는 젊은 여자가 바로 순례의 며느리 다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넉마를 걸치고 택시를 타고 와요? 다혜의 목소리는 온 라운지에 퍼질 만큼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순례는 담담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순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혜야, 사람 됨됨이를 보러 온 자리에서 옷차림이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나 택시비 아까워하는 사람 아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혜의 손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고 순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죠. 팍!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례의 고개자 한쪽으로 돌아갔고 그녀가 들고 있던 보따리에서 낡은 찬압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찬압 뚜껑이 열리며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가 대리석 바닥 위로 나뒹굴었죠. 밤새 며느리 주려고 담근 김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며 멈춰섰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죠. 하지만 다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돈 봉투 들고 당장 꺼져. 우리 아빠 회사 투자 것만 아니었어도 당신 같은 건 진짜 길바닥에 버렸어. 다혜가 하얀 봉투를 순례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지폐 몇 장이 흩어졌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엾다는 듯 혹은 경멸하는 듯한 시선만이 순례를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순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따스하던 눈동자가 얼음잔처럼 서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 돈 때문에 나를 참아왔다 이거지? 순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라운지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집안, 내가 오늘부로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내 아들이 아까워 참으려 했건만 너는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다혜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시어머니가 무슨 큰 소리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다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국내 최대 식품 기업 해오름 푸드의 실제 주인이 바로 이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노년의 존엄성을 짓밟힌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소름 돋는 반전과 통쾌한 결말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순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죠. 형편이 넉넉지 않아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15살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제 손에 쥐어진 건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3덩이와 3,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죠.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저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방이 빌딩이었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죠. 시골에서 소몰던 저에게 이 거대한 도시는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첫날 밤은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서 주먹밥 하나로 버텼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주머니에 있던 3,000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는 사이 누군가 훔쳐간 것이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죠. 손가락이 찢어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돌아오는 건 푼돈뿐이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에 저는 남대문 시장 한 구석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고 저녁 10시까지 국밥을 팔았죠.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제 국밥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된장 소스였죠. 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나둘 제 가게를 찾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며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29살에 저는 2번째 가게를 열었고 35에는 5개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죠. 그러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저희 된장 소스의 레시피를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죠. 저는 고민 끝에 레시피를 팔지 않고 직접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미쳤다고 했죠. 시장에서 국밥이나 팔던 아줌마가 무슨 회사를 차리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있던 가게들을 모두 팔아 종잣돈을 마련했고 작은 공장 하나를 빌렸죠. 첫 제품은 병에 담은 된장 소스였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죠. 제품이 팔리지 않아 창고에 재고가 쌓여갔고 은행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혼자 공장에 앉아 울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민들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나와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였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일이 터졌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주문이 밀려들었죠. 마트에서 먼저 입점 제안이 왔고 대형 할인점들이 앞다투어 저희 제품을 들여놓겠다고 했습니다. 1년 만에 회사 매출은 100배가 뛰었고 저는 식품업계에서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죠. 45세 저는 해오름 푸드를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된장 소스로 시작한 회사는 이제 라면부터 냉동식품까지 수백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죠. 50살이 되던 해 매출은 2조 원을 넘어섰고 직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재계 순위에 이름이 올랐고 경제지들은 앞다투어 저를 인터뷰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최대한 피했고 공식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죠. 회사 운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오름 푸드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죠. 저는 그저 어딘가에 숨어있는 전설적인 창업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아들 진우 때문이었죠. 진우는 제가 36에 늦둥이로 얻은 아이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진우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저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회사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아이만큼은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우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죠. 재벌집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이 아이가 평범하게 자랄 수 있을까?
온실 속 화초처럼 나약해지지는 않을까. 저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우에게 제 정체를 숨기기로 한 것이죠. 저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진우에게는 엄마가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만 말했죠. 진우는 그렇게 평범한 가정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국립대학교에 들어갔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중견기업에 취직했죠. 저는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런 진우가 29에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다혜였죠. 처음 다혜를 봤을 때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혜는 자칭 명문가 출신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무역회사 사장이고 어머니는 교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랐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했다고 자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혜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다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저는 경멸과 계산을 동시에 읽었죠. 다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그 미소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좋은 의미는 아니었죠. 결혼식은 다혜 집안 측에서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호텔 웨딩을 원했고 진우는 저에게 미안해하며 동의를 구했죠. 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 전액을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죠. 다혜의 부모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저 평생 모은 돈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일부러 수수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예복은 옷장에 그대로 두었죠. 다혜의 어머니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났고 저를 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돈,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편한 게 좋아서요. 다혜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다혜는 그래도 예의를 차렸습니다. 저를 찾아와 음식도 해주고 안부도 물었죠. 물론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매번 찾아올 때마다 슬쩍 제 재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어머니, 이 아파트 언제 사셨어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어머니 통장에 저축은 좀 있으세요? 노후 대비해 놓으셔야죠.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다혜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죠. 다혜는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려 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부터 예금 잔고까지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죠. 어느 날 다혜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다혜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죠. 뭔가 절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요즘 좀 힘들어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가만히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혜가 말을 이었죠. 이 아파트 팔아서 저희 아빠 사업에 보태주시면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원룸으로 옮기시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집을 팔아 친정사업에 보태라니 이게 며느리가 할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다혜야, 진우는 이 이야기 알고 있니? 다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진우 오빠는요, 어머니 생각하느라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다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훤히 보였죠. 진우는 아마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다혜가 혼자 꾸민 일이었죠. 다혜야, 내 생각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구나. 저는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다혜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에서 저는 분노를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거칠애라도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죠.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진우에게 연락해도 다혜가 옆에서 귀찮아하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진우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기도 힘들어졌죠. 가끔 전화가 와도 다혜의 눈치를 보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엄마, 다혜가 좀 예민해서 그래. 이해해줘. 진우의 그 말이 저는 더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아내 눈치를 보며 친어머니를 외면하는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의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다혜의 아버지 회사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업계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리한 확장 사업이 줄줄이 실패했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했죠. 다혜의 집안은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혜의 아버지가 투자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그가 접촉한 곳이 바로 해오름 푸드였습니다. 물론 그는 해오름 푸드의 실제 주인이 자신의 사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 집안이 어렵다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혜가 저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면 선뜻 손을 내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혜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혜에게 연락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만들자고 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가족 화합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다혜의 본심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혜는 의외로 순순히 응했죠. 아마 친정 아버지의 투자건 때문에 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모임 장소는 남산이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정해졌습니다. 다혜의 부모가 고른 곳이었죠. 그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격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낡은 옷을 골랐습니다. 시장에서 5만 원에 산 치마 저고리였죠. 머리도 단정하게 빗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통편도 택시를 이용했죠. 만약 다혜가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상관없을 테니까요. 호텔 앞에서 택시를 내렸을 때 현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길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는지 정중하게 다른 곳을 안내하려 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스카이라운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스카이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혜가 저를 발견했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다혜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반가움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죠.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넉마를 걸치고 택시를 타고 와요? 우리 친정 식구들 얼굴에 똥을 칠해도 유분수지. 다혜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혜야, 사람 됨됨이를 보러 온 자리에서 옷차림이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나 택시비 아까워하는 사람 아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혜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팍! 저는
뺨을 맞았습니다. 68평생 처음 맞아보는 뺨이었죠. 충격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며느리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싶었죠. 제 손에서 보따리가 떨어졌습니다. 보따리 안에 있던 찬압통이 바닥에 굴러가며 뚜껑이 열렸죠. 밤새 정성껏 담근 김치가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다혜가 좋아한다기에 새벽부터 일어나 담근 김치였습니다. 다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당신 같은 노인네가 내 시어머니라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수치야. 이 돈 봉투 들고 당장 꺼져. 우리 아빠 회사 투자건만 아니었어도 당신 같은 건 진작 길바닥에 버렸어. 다혜가 흰 봉투를 제 가슴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지폐가 흩어졌죠. 저는 그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 위로금인 모양이었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이용 대상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이 변하는 걸 다혜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 돈 때문에 나를 참아왔다 이거지?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집안, 내가 오늘부로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내 아들이 아까워 참으려 했건만 너는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다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노인네가 무슨 큰 소리를 하냐는 표정이었죠. 다혜의 부모 역시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돈, 기분이 상하신 건 이해하지만 현실을 좀 아셔야죠. 우리 집안이랑 당신 집안이 같은 급이에요? 다혜의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주워 담았죠. 주변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할머니 불쌍해라. 며느리한테 저런 취급을 당하다니. 그러게 요즘 세상이 어디 그래. 저는 김치를 다 주워 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혜를 바라보았죠. 다혜야, 오늘 내가 한 일 후회하게 될 거다. 꼭 그렇게 될 거야. 다혜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제 뺨은 여전히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저는 아들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내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노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든 그 집안이든 상관없었죠. 호텔을 나서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곳이 있었죠. 해오름 푸드 본사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임원회의 소집해, 그리고 법무팀장도 불러 진행 중인 한성무역 투자건 전면 재검토한다고 전해. 한성무역, 그것이 바로 다혜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목을 매달고 있는 투자건이 바로 제 손안에 있었죠. 다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뿌연빛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별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별처럼 다시 빛을 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죠.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저는 이제 그것을
내 손으로 찢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집안을 무너뜨릴 참이었죠. 복수의 서막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하지만 분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져 가는 걸 느꼈죠. 이제 더 이상 감출 것도 참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냈죠. 몇 년 만에 입어보는 회장의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죠. 어제의 초라한 노인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의 기업인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보낸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죠. 저는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빌딩들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죠. 오늘로 도시에서 무언가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해오름 푸드 본사 앞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출근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곧장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임원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과 법무팀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짧게 말하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한성무역투자건 현황 보고해. 재무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한성무역 측에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최종 계약서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전면 취소해. 회의실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죠. 회장님, 그건 이미 양측이 합의한 사안입니다. 갑작스럽게 취소하면 위약금 문제가.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죠. 위약금이 얼마든 상관없어. 한성무역과의 모든 거래를 끊어. 그리고 우리 쪽 거래처들에게도 연락해서 한성무역과 거래하지 말라고 전해.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취소가 아니라 한성무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회장님, 혹시 한성무역과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신 겁니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죠.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건 내일이야.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해.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최 변호사, 잠깐 따로 보자. 최 변호사는 저를 회장실까지 따라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그에게 말했죠. 한성무역 사장 딸에 대해 조사해줘. 이름은 박다혜. 과거 이력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를 도와온 사람이었죠. 질문 없이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기한은요? 빠를수록 좋아. 일주일 안에 결과 보고해. 최 변호사가 나간 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 다혜의 집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다혜는 어제 일을 떠올리며 우쭐해하고 있겠죠. 무식한 시어머니를 혼내줬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다혜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곧 알게 될 것이었죠. 아주 뼈아프게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오름 푸드에서 한성무역으로 공식 연락이 갔습니다. 투자 계약 전면 취소라는 통보였죠. 한성무역 측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도 직전에 회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던 투자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니까요. 다혜의 아버지는 해오름 푸드에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 이유를 물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경영진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혜의 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 이유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죠. 해오름 푸드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에게서 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혜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죠. 오빠, 큰일 났어. 아빠 회사 투자가 취소됐대. 해오름 푸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거래 안 한다고 했대. 진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몰라. 아무 이유도 안 알려줬대. 아빠가 지금 난리야. 다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다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분명 뭔가 있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게 말이 돼? 다혜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떠올려 보았죠. 그리고 문득 호텔에서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뺨 때렸던 그 일 말이죠. 하지만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무식한 노인네와 해오름 푸드가 무슨 관련이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죠. 다혜는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이 다혜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것이죠. 만약 그때 다혜가 저에게 사과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도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혜는 모든 화를 저에게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에게 전화가 왔죠. 어머니, 당신 때문이에요. 다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어제 그 꼴로 나타나서 분위기를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액땜을 한 거라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혜는 계속 소리를 질렀죠.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창피해요.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죠.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도 그 눈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을 생각이었죠.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혜와 그 집안이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머지않았죠. 그때까지 저는 차분하게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전략처럼요. 그렇게 저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짓밟은 노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죠. 며칠 뒤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부탁했던 다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저는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최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박다혜, 현재 나이 32.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가 진우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었고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파탄이 났죠. 이혼 사유는 다혜의 사치와 외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결혼에서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었죠.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혜는 진우에게 모든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었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분노 때문이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니요. 더 있습니다, 회장님. 최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성무역의 재정 상태를 조사해 봤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부채가 자산의 3배를 넘어섰고 현재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채, 어디서 빌렸지? 최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러 곳에서 빌렸는데 그중 가장 큰 곳이 청해 캐피탈입니다. 청해 캐피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청해 캐피탈은 해오름 푸드의 자회사였거든요. 즉, 다혜의 아버지가 빌린 사채의 실제 채권자가 바로 저라는 뜻이었죠. 얼마나 빌렸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현재 200억 원 정도입니다. 20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한성무역의 현재 가치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다혜의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저에게 목줄을 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의 과거를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진우를 불러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해오름 푸드의 회장이라는 사실부터 다혜가 숨긴 결혼력과 아이 이야기까지요. 진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죠.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를 위해서 참으면서 살 필요 없어. 그날 밤 진우와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죠. 진우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점 제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혜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잘 못했어.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면 됐어. 저는 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다혜와 그 집안은 아직 진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았던 그 순간의 치욕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청해 캐피탈에 연락해서 한성무역에 빌려준 돈 상환 기한을 일주일로 단축시켜 그리고 해오름 푸드 거래처들에 다시 한번 연락해서 한성무역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전해.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혜의 집안은 아직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건드린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제가 지시한 대로 청해 캐피탈에서 한성무역의 채권 상환을 요구하는 공식 통보가 발송되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200억 원을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죠. 한성무역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다혜의 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일주일 안에 돈을 갚으라니요.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대로입니다. 채권자가 요구하면 상환해야죠. 회장님,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한 달만, 아니 보름만 더 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혜의 아버지가 애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생각할 마음은 없었죠. 이미 모든 결정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혜가 직접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집 앞에 도착하자 다혜가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바닥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다혜가 저를 보자마자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제 바닥에 이마를 받고 빌고 있었죠.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저 용서 안 해주시면 안 일어날 거예요. 아버지 회사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다혜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다혜야, 내가 지금 무릎 꿇는 건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잖아. 그게 진짜 사과냐? 다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아니에요. 진짜 잘못한 거 알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됐어요. 저는 다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혜야, 들어와라. 밖에서 얼어 죽겠다. 저는 다혜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고 마주 앉았죠. 다혜야,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다혜가 머뭇거렸습니다. 뺨을 때린 거요. 그게 다야? 다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혜야, 넌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돈 없는 노인이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진짜 가난한 노인이었어도 나는 내 남편의 엄마야. 그런데 넌 나를 어떻게 대했니?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과해야 할 건 내가 부자라서가 아니야.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내 사과를 받아줄 수가 없어. 다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죠. 어머니, 저 생각해 볼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다혜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다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휘청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정심에 흔들리면 안 됐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환 기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한성무역 사무실에는 채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청해 캐피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빌린 돈도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최 변호사였죠. 회장님, 큰일입니다. 한성무역 측에서 무리한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혜 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니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근거가 뭔데? 다혜 씨가 의사 한 명을 매수한 것 같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무릎 꿇고 사과하더니 오늘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려고 하다니요. 막을 수 있어? 지금 바로 대응하면 됩니다. 회장님이 정상이라는 건 수십 명의 임원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혜의 본성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죠. 궁지에 몰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죠. 문을 열어보니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구급차가 보였죠. 김순례님 맞으시죠? 저희는 해원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입원 의뢰를 하셔서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보호자요? 며느리 되시는 박다혜 님이십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짓을 하다니요. 다혜는 상상 이상으로 대담했죠. 잘못하셨네요. 저 치매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어르신, 일단 저희랑 가셔서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 없으시면 바로 돌아오실 수 있어요. 흰 가운 입은 사람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죠. 손대지 마세요. 당신들 지금 불법 감금 시도하는 거 알죠? 그때 뒤에서 다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억지 부리지 마세요. 요즘 어머니 행동이 이상해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다혜의 부모까지 와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다혜야, 이게 내가 할 짓이냐? 저는 다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니 오늘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다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말을 안 들으시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이렇게라도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나를 가두면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어머니, 제발 좋게 가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좋게 가자고. 내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나한테 좋게 가자고 했어? 내가 나를 길바닥에 버리겠다고 했을 때 좋게 가자고 했냐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색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죠. 고급 세단이 10대도 넘었습니다. 차들이 집 앞을 에워싸며 멈춰섰죠. 다혜와 그 부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해오름 푸드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법무팀장 최 변호사, 그리고 본사 임원들이 줄줄이 내렸죠. 그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회장님? 다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부모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무슨... 다혜의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죠. 요양원 관계자분들, 지금 즉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해오름 푸드그룹의 김순례 회장이십니다.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요양원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도 해오름 푸드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있었죠. 저희는 정식으로 의뢰를 받고 온 건데요. 직원 하나가 더듬거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죠. 이 진단서가 위조된 거라는 건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시면 불법 감금 시도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후다닥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급하게 골목을 빠져나갔죠. 이제 남은 건 다혜와 그 부모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혜야, 이제 알겠니? 내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다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었죠. 나는 내게 기회를 줬어.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줄 생각도 있었어. 하지만 넌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가두려고 하다니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다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다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늦었어, 다혜야. 저는 돌아서며 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청해 캐피탈 채권 회수 절차 완료해. 한성무역의 남은 시간은 이제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창문으로 다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다혜의 부모가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틀 후 한성무역은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청해 캐피탈의 채권 회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다른 채권자들도 몰려들었죠. 한성무역 사옥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다혜의 아버지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명품으로 가득했던 집은 텅 비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문가의 위상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죠. 다혜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짜 진단서 발급 건으로 사기 혐의가 추가되었고 저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 한 건으로 감금 미수 혐의까지 붙었죠.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진우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이었죠. 진우는 다혜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진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죠. 그래,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존중할게. 엄마, 미안해. 내가 다혜 편만 들었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괜찮아.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저는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진우도 피해자였죠. 다혜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이니까요. 며칠 후 다혜가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죠. 한때 명문가 딸이라고 자랑하던 다혜는 이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연행되어 갔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다혜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기와 감금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죠. 재판 과정에서 다혜의 과거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결혼과 버린 아이 이야기까지요. 법정에서 다혜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혜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다혜의 모습은 처참했죠.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콧대 높았던 그 여자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볼 필요는 없었죠. 뉴스를 통해 결과만 확인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왔죠. 다혜의 부모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죠. 한때 저를 무시하며 급이 다르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온 건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제 집 앞에 나타났죠. 사돈, 아니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다혜의 아버지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늦었어요. 일어나세요. 내가 가난한 노인이었을 때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급이 다르다고 했죠. 사돈이 식당에서 일하다 왔냐고 비웃었고, 그때 나를 사람 취급했으면 오늘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요. 당신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다혜의 부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돌아갔죠. 복수의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회장님, 한성무역이 빌린 사채 총액이 3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 300억 원 이상이 저희 계열사에서 나간 겁니다. 다혜 시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회장님한테 목줄을 맡긴 거죠.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혜 씨가 양육권을 포기했던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다혜 씨 친정 부모가 몰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손녀라고 하면서요. 다혜 씨 여동생의 아이라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혜라는 사람은 정말 끝까지 거짓말 덩어리였죠. 이 모든 진실을 진우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죠. 이미 다혜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진우와 다혜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다혜는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서류에 서명했죠. 진우는 다혜에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다혜에게 줄 것은 없었죠. 모든 것이 끝난 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죠. 68살 저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래전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기로요. 남대문 시장의 작은 골목, 제가 23살에 국밥 장사를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었지만 자리는 그대로였죠. 저는 그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수조원대 기업의 회장이 왜 시장 국밥집을 인수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사람은 자기가 시작한 곳을 잊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주방에 섰죠. 비싼 양복 대신 악치마를 두르고 새벽부터 사고를 고았습니다. 50년 전 그때처럼요. 손님들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국밥 잘 끓이는 할머니라고만 알았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해오름 푸드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술래 할머니로 불리는 게요. 어느 날 오래전 함께 장사하던 친구가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죠. 아이고, 술래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난 내가 큰 회사 회장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아. 그런데 이제 여기로 돌아왔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돈 많으면 뭐해? 행복해야지. 여기가 내 자리야. 친구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너 참 안 변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었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국밥 맛있는 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우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국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대화들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행복해.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을 입는 거야. 비싼 옷 입고 남 무시하는 사람보다 허름한 옷 입어도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이 더 귀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이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어느 날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오름 푸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이었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 기금도 조성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저는 떠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도와야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끓이며 생각했죠.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시작도 여기였고 끝도 여기일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68해를 살아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고 부자가 된 시절도 있었죠. 무시당했던 적도 있었고 존경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었죠. 다혜에게 뺨을 맞았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고 실행했죠. 하지만 복수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복수에서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평화를 찾은 건 이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며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죠.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옷이 낡았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존엄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다면 참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도 언제나 당당하고 빛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